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편이 지금 육아휴직을 1년을 했고, 근데 왜 남편을 육아휴직을 시켰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제가 일을 하니까, 이제 애들이 아주 첫째는 돌 지날 때까지는 이제 집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둘째는 돌이 되기도 전에 그 어린이집을 보내고 막 이런 시점이었었는데,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침마다 이건 전쟁 이런 전쟁이었고, 그러니까 아빠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얘네를 이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집에. 그런데 얘네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어린이집도 안 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3살 때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난리를 피고, 나는 또 보내야 한다고 난리를 하고 또 난리가 나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이러니까 나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 순간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하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잘 키우라고 자식으로 이제 2명을 저희 부부에게 이제 자식으로 살게 해 주셨는데, 이거는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자식을 이것도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을 약간 좀 등한시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기에 이게 좋은 광경이겠는가, 를 본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약간 자식을 약간 좀 희생?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너네를 위한 길이다, 조금만 참아라 얘들아, 뭐 이러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렇게 출퇴근하고 또 늦게 퇴근하는 날은 또 그냥 애는 하루 종일 그냥 어린이집에 있고, 이게 과연 주님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남편을 육아휴직 시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왜냐면 육아휴직해서 갔다 오면 잘릴까봐, 뭐 아니면 나쁜 대우를 받을까봐.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때 잘리든 말든 우리는 이런 거 상관하지 말자, 그러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만 집중을 하자.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8살,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게 애들의 인격 형성에 진짜 많은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보고도 나온 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8살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자 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 이게 약간 모든 게 약간 좀 안정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직장 나가고 나도 학원 나가 있는데 애가 갑자기 아파. 그럼 학원 문 닫고 애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결정은 남편을 육아휴직 시키는 것이다 하고 이제 육아휴직을 시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육아휴직을 못 시키냐면, 여자 혼자 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제 안 시키는데, 저는 그래도 좋은 케이스죠. 제가 돈을 학원을 해서 벌 수 있는 케이스니까. 근데 육아휴직을, 그렇다고 제가 혼자 버는 돈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했어요. 그냥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통보를 하고 육아휴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니까 벌써 아침에
아침 시간이 그 지옥 같았던 아침 시간이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들도 찡얼찡얼 거리지도 않고, 뭐, 그리고, 뭐, 어린이집을 물론 안 간 건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있다가도 또 이렇게 일찍 데리러 가기도 하고, 또 혹시 아플 때는 또 아빠가 또 데리러 가서 일찍 또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시키고 또, 뭐 병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격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맨 처음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성격이었다면 점점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격이 온화한 성격으로 바뀝니다. 1년 동안에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가 둘이니까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육아휴직을 할 때는 그렇게 뭐 약간 불쾌한 모습도 드러나면서 뭐 나중에 보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사장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고 이게 안 되면 그냥 퇴사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어떤 자세로 나왔냐면 그 사장이 어떤 자세로 나왔냐면 제발 월수금에 정확히 4시에 보내줄 테니까, 예, 월수금에는 제발 나와 다오. 그리고 화목은 집에서 그냥, 일을 좀 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월수금도 너무 많으면 월수 정도만 나와서 해다오.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남편의 직업 특성상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가능한 그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이 설계를 하는 그런 기계 설계를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남편의 그 직업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었냐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제 전 시점이었었던 거죠. 근데 거의 이제 육아휴직의 연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편의를 이제 봐준 거예요. 이제 사장이. 그래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의 이제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이 난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 코로나 이 터지고 이랬는데 육아휴직을 안 하고 회사를 다니고 만약에 일했었다면 진짜 삶이 진짜 힘들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육아휴직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정말 잘 내린 결정이다. 근데 우리가 그 결정을 왜 내렸어요? 우리 생각으로 내린 게 아니라 애들을 위해서 내린 거라니까. 애들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는 돈이 많이 줄을 줄 알았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돈이 하나도 안 줄었다는 거죠. 예, 거기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에 이제 몰빵을 해서 그 주식을 한 저희 그래서 이제 수익이 많이 생긴 이제 저희 뭐 주식을 좀 했던 덕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랄까 회사에 100% 회사에 가 있으면 다른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남편 친구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방면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아르바이트 할 거리를 좀 던져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회사 거는 뭐 집에서 하면서 이제 좀 빨리 끝내면 그 이외에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그 이외에 시간이 남을 때 이제 뭐 친구들이 가끔씩 던져주는 걸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뭐 육아휴직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뭐 금전적인 뭐 차이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아이들과 정말 너무나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매일매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정말 어떤
뭘 하든지 어떤 구체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해도 된다고 싶은 마음가짐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우리가 그 신념을 향해서 이렇게 갔을 때 그 신념을 향해서만 가면 다른 건 다 마이너스가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신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부부의 신념은,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자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키워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적으로, 이런 성격적으로 정말 온화한 그런 분위기로 양성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이들 중심으로 삶을 살자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돈을 좀 못 벌거나 아니면 안 벌거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게 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영어 교습소를 한 지도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걸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뭐랄까 챌린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여기는 약간 못하는 애들이 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살살 엄청나게 살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이들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 준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엄마들도 많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땐 버릇이 엄청나게 없고 게으르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게으르고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이런 꼴은 못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엄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루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둘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간 그 엄마들이 내 욕을 엄청나게 하고, 그러니까는 버릇 없고 선생 말 죽도록 안 듣고 정말 나쁜 짓은 다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애들 꼴을 제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훈계를 하거나 그러면 그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했다고,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엄마 자신이 자기가 자신을 잘났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 아이는 못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게 한다는 식이죠. 근데 저는 못하는 애를 어떻게 잘하는 그런 레벨에 놓고 수업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수업을 했으면 걔는 점점 더 못해질 뿐, 자신이 못하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걸 가르치는데 왜 얘는 이거서부터 시작하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요? 걔가 못해서 그런 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에 대한 욕이 많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 작은 동네에서 이러다가 나 학원문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희한하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빠지지 않고 한 명 한 명 한 명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대학교를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대학교를 이제 들어간 애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방학 때 토익을 좀 여기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큰 학원 다 냅두고 왜 여기를 찾아와서 나한테 토익을 배우겠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큰 학원도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야, 너가 여기서 토익을 하면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너 혼자 과외식으로는 절대 안 돼. 애들 여러 명, 응? 북적북적 있는 데서 내가 너 토익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했더니 그건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야, 참,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받지는 않을게.
너가 그 정도도 감수를 하겠다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못하러 많이 받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애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클로즈를 시켜야 되나? 우리 학원에 들어오는 애들을 이제 클로즈를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 자신이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제가 학원문 닫을 걸 걱정하고 있었다니까요. 나 이러다가 학원 망해서 학원문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5년 차 되니까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와, 영어 다닐려면 영어 공부를 올바로 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고 이제 그러려면 저 학원 정도는 다녀줘야지, 뭐 이런 느낌의 학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옛날에는 진짜 나 이러다가 학원문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 이거 올 말에 클로즈를 시켜야 되나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깨달았죠. 그래,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내가 신념을 가지고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말 아무것도 안 듣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잘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 예, 아무튼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전 또 나가 볼게요. 안녕.